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험법, 운송법, 그죠? 네. 남들이 들으면 두 과목인 줄 알겠어요. 보험, 운송법. 우리 11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운송법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험법, 운송법이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험에 관한 내용을 쭉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험은 우리가 뭐 서론적인 이야기도 공부했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험 계약에 대해서 쭉 공부했고, 그 다음 손해보험, 그 다음 인보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운송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뭘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참 그 새로 올린 그 자료들 다 프린트 하셨죠? 예, 이제 그 프린트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운송에 대해서는 크게 운송법이기 때문에 운송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상법 총론에 나와 있는 상법 총론에 나와 있는 운송업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해상법, 운송에 관한 내용으로 해상법은 이제 우리 저번에 이제 개관 시간에도 말했고, 뭐 해상법의 의, 그 다음에 해상법의 법원, 이런 것들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조직, 해상기업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냐면 물적 조직과 그 다음에 인적 조직이 있겠죠. 물적 조직과 크게 인적 조직. 얘는 뭐 선박이겠죠. 여기 뭐 사람들을 말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상기업도, 해상기업 이제 선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적 조직을 하는데, 이 해상기업에 대한 그 해상기업의 조직을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즉 물적 조직, 인적 조직, 그 다음에 그 해상 주체의 책임, 그 선주 책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포함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기업이 활동을 하겠죠. 해상 기업의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 아니, 조직이 돼 있으면 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배가 하늘을 떠다닙니까? 그건 아니죠. 항해를 하겠죠. 그래서 해상 운송이라고 그러죠, 이걸. 해상 운송.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해상의 조직, 그 다음에 활동, 어떤 활동, 그 다음에 해상 기업의 위험이 있죠, 충돌이 있죠. 해상 기업의 위험, 해상 기업의 위험. 그래서 이 위험을 우리가 이제 뭐 적극적 위험을 극복해야 되고 소극적 위험을 극복하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큰 개관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해상 기업의 금융이 있습니다. 해상 기업의 금융.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이거 이제 운송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여기도 활동, 해상 운송,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동의 해상 운송에서 우리가 이제 뭐 선화증권 이런 이제 증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는 이제 운송업에서는 화물상한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우리 선행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운송업을 공부하고, 이 운송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해상법에 있는 내용을 조직, 활동, 위험, 금융 이렇게 합니다. 그 항공운송은 우리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운송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인지해 두시고, 뭐 다 아시잖아요.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지웠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상법 총론에 운송업이 있는데, 이 운송업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우리 송하인이다. 송하인. 이 송하인은 물건을 이제 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운송인에게 보내겠죠. B. 운송인. 운송인. 그러니까 물건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 하냐? 수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송하인과 운송인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뭐 화물 상환증이나 뭐 선화증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편하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운송 계약에 그러면 이런 그림을 알기 전에, 그럼 운송업에서 운송은 요걸 제하면 호천, 항만, 육상, 여기 있는 운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우리가 이제 따로 배울 해상 아니고, 그 다음에 비행기, 항공 운송은 여기서 상법 총론에서 말하는 운송업에서는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운송이란 말은 이제 공간적 이동을 말해 주겠죠. 공간적 이동, 그런 것들을 말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이 운송은요, 이 송하인이 예를 들어서 운송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물건은 수하인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죠. 이제 운송인이 너 뭘 보내는지 나한테 달라. 화물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인보이스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송장이라고 합니다. 송장.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화물 명세서는 물품 리스트죠. 너가 뭘 보내는지 그 품목별 물품 리스트를 보내달라. 이걸 누가 요구하냐? 운송인이. 잘 들으세요. 운송인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누가 교부하냐? 송하인이 교부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사람이 물건을 인송받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갖다 운송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직접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운송 주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운송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받았어요. 뭘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100박스를 보낸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송장에 물품 있을 때 뭐 휴대폰 100박스를 이제 보낸다. 누구에게? 미국에 있는 C에게. 어디에서? 한국에서. 자, 이렇게 물건을 인도를 받았을 때 이분은 뭐냐? 이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화물 상환증을 청구합니다. 화물 상환증은 이건 바로 유가증권이에요. B가 이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을 때, B가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부해 줍니다. 누가 청구를 요구하냐? 송하인이. 그러면 지금 이거 화물 상환증, 이 사람 물건을 받았다는 증거 자료가 된다. 물건 받았지? 알았어. 그리고 이 화물 상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운송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운송인이.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법 총론에서 지금 다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죠. 예. 그렇죠. 사람은요, 예,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람도 동물이니까. 뭐 굳이 뭐 동물로 망각의 예,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 엄마의 이제 모체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일을 다 기억한다.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먹어야 돼요. 지금 배운 것도 다 잊어먹으세요.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잊어먹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다 기억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의 기억력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법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올린 유튜브를 좀 보세요. 상법 총론에 거기 가서 운송업을 보시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 화물상환증을 요구하고 얘가 물건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공권이라 합니다. 공권. 예. 이 화물상환증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자, 일단은 이분이 이제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이죠. 예, 여기 갑니다. 하나 KEB은행. 옛날에 이렇게 은행이었어요. 이게 뭐냐? 한국외환은행이었죠. 합병했죠. 하나은행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화물상환증을 여기 주면서 이 사람은 대금을 받습니다. 대금을 받아요. 그럼 이제 이 화물상환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은행.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한전 처리를 하고 어디에? AOB. AOB는 어디예요? American of Bank라고 미국 은행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요. 화물상환증을.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환전해서 돈을 줍니다. 그럼 지금 이제 미국 은행이 뭐 AOB가 뭘 가지고 있냐?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C에게 화물상환증을 주고 이제 돈을 반대급부로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이 화물상환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C가 가지고 있게 되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운송인은 어떻게? 이제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이분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운송인이. 그리고 가서 이 사람에게 뭐야? 주면 돼요. 물건. 그럼 이 사람에게 돈을 받는 거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렇지, 이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배를 가지고 미국에 가는데 6개월, 아니 3개월, 오는데 6개월 걸리면 그 돈 가지고 오는데 6개월 걸린다. 그럼 장사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이런 화물상환증이 나온다. 이게 해상에서는 BL이라고 뭐냐?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화물상환증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화증권을 공부할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화물상환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물상환증을 우리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채권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 화물상환증이 이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이 있다. 또는 물권적 효력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는 상법 총론 시간이 아니라 큰 틀을 배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운송인이 뭐 해야 할 의무. 그러면 이렇게 운송업에서 나중에 이게 뭐 해상 운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렇게 운송할 때 이분에게 모든 걸 책임을 많이 이게 부담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조그마한 뭐 하자에서도 너한테 뭐 덤탱이 씌고 그러면 물건 날라요, 안 날라요? 안 나르죠. 당신이 나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운송업에는요, 이렇게 물건을 나누는 물건이 운송이 있고 사람을 나누면 여객 운송이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 물건, 여객 이게 두 가지 있다. 그리고 이 물건 운송에 대해서는 좀 특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5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7조. 이런 내용들.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곡간물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좀 갖다 주세요, 운송해 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표시가 안 됐어요. 확 던지다 보니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 밑받침,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했을 때는 곡간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운송인이. 그 다음에 이걸 우연히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논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올린 자료 이제 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F로 올린 자료 있죠. 해상법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페이지에 운송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자, 운송이란 자, 이 상법 총론에서 말하는 운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이란 물건이나 사람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운송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을 인수하는 기본적 상행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 또는 동그라미 여객, 사람을 운송한다. 물건을 이제 운송하면 물건 운송, 사람을 하면 여객 운송. 알겠습니까? 뭐 어려운 개념 없죠? 자, 그래서 운송인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1번 운송의 개념은 육상이란 지표에 하지 않고 지중, 지상, 우리 지상도 되고 이 표면을 봤을 때 지상, 비행기 말고요. 지상, 지상철, 그럼 지금 지하철 보고 지중철 이렇게 해요? 아니죠. 그래서 그 표면에 하나지 않고 또는 여객 그런 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호천이나 항만도 포함된다. 육상 여기 말씀드렸죠. 이 상법에서 말하는 운송업에서 운송은 호천, 항만, 육상. 이 육상 같은 경우는 지중, 지상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네. 자, 이해됐죠? 그 운송인의 개념에 대해서 운송인은 육상, 호천, 항만에 대해서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손이 아니라 운송이죠.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상항공은 제외시킨다. 왜?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운송계약은 우리는 도급이다. 일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 이걸 송환인이 운송인에게 부탁해서 여기까지 잘 도착하는 일의 완성,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다. 자, 수하인의 지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런 지위 없다가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이제 받으면 그때부터는 송화인의 지위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 지위가 점차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 의무 보시면 수화인은 운송계약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송화인과 운송인이다. 자, 그래서 송화인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원식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발전한대요.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운송물이 도착 후에는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때 수화인의 인도 청구한 후에는 수화인의 권리가 오히려 송화인에게 우선하게 됩니다. 물건을 이제 수령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수화인은 운임 기타 비용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운송이 뭔지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 여기는 여러분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건 운송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송화인과 운송인이다. 그래서, 저기 굵은 것이 2번 보세요. 하물 상한증의 교부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 운송인이. 그래서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서 하물상환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물상환증은 누가 청구하고 누가 교부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권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번의 양가로 2번 보시면
하물 명세서의 교부 청구권. 하물 명세서는 보통 우리 인보이스 송장이라 합니다. 물품 명록 리스트 이렇게 정도 하면 되죠. 품목 리스트 같은 거. 자, 이렇게 송장이라 하고 유가증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가증권은 뭐다? 바로 화물 상환증. 상환이란 말은 화물, 물건을 바꿀 수 있다. 이 종류로 바꿔서 그 가치를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물 상환증이에요. 근데 하물 명세서는 뭐예요? 물품, 품목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하물 명세서는 보통 인보이스를 하고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하는 것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책임을 무겁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를 대폭 증감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증감에 대한 특칙 별표 치십시오. 자, 그래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송화인이 명시하지 않는 곡가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좀 특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물건 운송인의 책임이 뒤에 나왔는데 이 물건 운송인의 책임을 아까 보세요. 뭐라 했죠? 특칙이 있죠. 증감하는 특칙이 있는데 과실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발생의 직간접 손해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데 어떠한 손해 발생이 발생해야 되냐면 먼저 운송물이 멸실했다. 운송물이 멸실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운송물이 멸실했다. A번에. 그 다음에 운송물이 훼손됐다. 완성품을 줘야지. 완전한 제품들이 막 긁히고 흠이 나고 이런 걸 받으면 여러분 노트북을 샀는데 딱 뜯어봤는데 막 흠집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찢어져 있다. 이런 걸 여러분 받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연착. 여러분 연착 때문에 여러분 뭐 택배를 시켰는데 늦게 왔다. 막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착시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운송인 등의 가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누구냐? 송화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무슨 책임이라고 이런 것들은 과실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 손해액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치세요. 정액배상주의예요. 정액배상주의. 만약에 이 지금 물건 운송을 하고 있죠.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137조 137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물건이 전부 멸실됐어요. 또는 연착됐습니다. 그럼 오늘 도착하기로 했는데 도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도 할날 도착지에 가요. 요거 기억하시고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다. 그럼 오늘 도착해야 하네요. 일부가 멸실되면 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훼손만 됐지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인도 한날에 도착지 가기로 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은 우리가 이제 정액배상주의 137조 중요한데 전부 멸실이나 연착이 됐다. 그럼 도착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때는 예정 인도 할날에 도착지 가격에서 손해배상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을 훼손했으면 도착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인도 한날 도착한 날에 그 도착지의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라서 배상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곡가물에 대한 특칙이 나오는데요. 뭐 합해 유가증권 기타 곡가물에 대한 송화인이 운송 위탁 시에 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가 곡가물은 사회통념상 비춰 값비싼 물건이라 할 수 있겠죠. 네. 명시의 방법 같은 것은 뭐 곡가물에 대한 가격을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소멸의 방식 명시하지 않고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면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6번에 보시면 운송이 우연히 안 경우엔 그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는 그래요. 계속 막 나다가 배송을 하는데 딱 봤는데 아 이거 진짜 이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요한 물건이다 이 말이죠. 고가의 물건이다. 이랬을 때 괜히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뭘 좀 잠깐 뭐 1시간만 맡겨달래요.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맡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 1시간 뒤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엄청 비싼 물건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어떻게 스르륵 떨어졌어요. 주섬주섬 주워서 챙겨서 딱 제자리에 놓는데 귀중한 물품이 나온 걸 봤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괜히 맡았어 이거. 괜히 없어지면 나만 오해받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겠죠.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명시를 하지 않고 우연한 게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주의의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수설이 우연히 안 경우에도 책임을 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찬동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뭐 알아야 할 뭐냐 바로 물건 운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었는데 그 테마는 여러분들이 화물상환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송업에서는 가장 키포인트 제가 볼 때는 이제 책임하고 화물상환증에 대해서 이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인 효력, 문헌증권성, 그 다음에 이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은 뭐야? 당사자 사이만 효력을 하고 물권적 효력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사례에서 이 C가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D가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상법 총론에서 다 배우고 왔다고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왜? 이게 선화증권은 선화증권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료 이제 그 4페이지로 되는 자료 4페이지에 오시면 이 개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거기 4페이지에 오시면 우리 아까 이제 해상기업의 활동 바로 해상운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4번째 보시면 해상운송의 증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화증권 이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BL입니다. 이게 바로 화물상환증하고 어떻게요? 같은 개념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이 화물상환증이 뭔지 누가 교부하고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기억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 운송입니다. 그래서 물건 운송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객 운송 뭐 사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여객 운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의 보시면 단순히 여객 운송이라 하면 육상 여객 운송 즉 육상 호천 항만에서 여객 운송을 의미합니다. 그 얘는 낙성 불효식 유상 원칙인데 예외 무상이다. 이게 뭘까요? 여객 운송. 여객 운송 이런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여객 운송 여러분 뭐 버스, 지하철, 뭐 비행기 빼고 택시 이런 걸 탈 수 있겠죠, 여러분? 탈 수 있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버스를 타는데 또는 지하철 탈 때 아저씨가 이런 계약서를 줍니다. 계약서 주고 야 빨리 사인해. 뒤에 사람 빨리빨리 타면서 사인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정류장
버스 선을 정류장에 서 있어요. 버스가 옵니다. 여러분이 타면서 삐 누르죠. 뭘 눌러요? 카드를 이렇게 대죠. 문이 닫힙니다. 그럼 이게 청약을 한 겁니다. 나를 데려다 주세요. 공간적 이동 어디까지? 예, 우리 학교까지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문이 닫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운송 계약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무슨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낙성 계약, 불료식 계약이에요. 불료식. 그리고 돈을 내야 됩니다. 유상 계약이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상 계약이 있습니다. 왜? 65세 어르신들,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받잖아요. 그때는 예외죠. 그래서 요즘은 그 노인의 우리가 이제 수명이 이제 연장되기 때문에 100세 시대 하잖아요. 자, 그래서 노인의 연령을 어떻게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글쎄요, 65세 정도면, 만으로 65세면 한국 나이로 66세, 67세 정도 되는데, 아직 100살까지 산다면 35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20대 초반이면 거의 78년, 75년 동안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먹고만 살면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삶의 가치, 어떤 삶을 향유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가장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이제 자본이겠죠. 그래서 이 자본을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모아야 해서 이제 노후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미래적인 계획도 여러분이 당연히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부로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함부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계속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중간에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그건 필수 사항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노인의 이제 나이를 이렇게, 저는 이제 노인의 이제 나이를 한 70세 정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대 후반 30대에서 70대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 30년간은 이제 좀 즐겁게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 이게 어떻게 공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65세면 상당히 젊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의 이제 노인의 기준이 어딘지. 근데 미취학 아동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애들. 자, 이렇게 낙성 불효식 유상 계약이다. 자, 그래서 이 여객 운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개별 책임 원칙이 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 A, B, C, D 옆에 있는 택시와 충돌을 했다. 여기 A, B, C, D가 이제 다치는 범위 정도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손해배상도 개별적으로 확정해야지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개별적 확정 원칙과 법원은 그 피해자와 가족의 정sak을 탐정하는데 특색이 있다. 그래서 가족을 이 사람이 보니까 부양 가족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다 참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물건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라. 자, 그래서 우리 물건 운송은 뭐였어요? 전부 다 치워졌다. 여기 137조였죠. 자, 보이나요 여러분? 뭐였어요? 정액배상주의. 정액배상. 획일적이었죠.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됐을 때는 한날, 그 다음에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됐다 한날, 이렇게 정액적인 틀에 박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확정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죠. 거기 책임의 내용에서 여객 자신이 받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 시효가 있지만 요거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여객의 수화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탁송 수화물이잖아요. 탁송 수화물. 붙인다 이 말입니다. 부산에서 해가 먹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KTX를 이용해서 서울역에서 받는다든가 딱 잡은 그 회를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 아니면 강원도 강릉에 있는 그 경포도에서 갓 잡은 동해 싱싱한 회를 KTX 타고 청량역에서 받는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니면 저기 어디예요? 뭐 이제 또 시골에서 고속버스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버스를 이용해서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탁송수화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송수화물 운송인이 특별히 운임을 청하지 않은 때에도 물건 운송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그 버스 기사나 이제 KTX에서 어떻게 그 물건 운송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휴대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짐을 이제 뭐 박스 같은 거 하나 들고 이제 시골에서 맛있는 걸 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다면 엄마가 주는 거 택배를 보내라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물건이 상하니까 들고 가래요. 이제 명절날에 내려왔다가 서울로 가는데 뭐 그런 수화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휴대 수화물 자기 또는 이행 보조자의 가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운송인이나 그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휴대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손님들이 여객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운송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 CF죠. 컨프런스 창고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 중요합니다. 화물상환증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적으세요. 선화증권 선화증권 가로 열고 나중에 물어봄 이렇게 나중에 물어봄 선화증권 선화증권 이 화물 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럼 그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우리 누가요? C가 가지고 있으면 C가 저한테 물건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권리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물상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뭐예요? 준다는 말은 그 화물상환증을 만약에 누가 교부했어요? 처음에는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송화인은 하나은행에, 하나은행은 미국은행에, 미국은행에서는 수화인에게 이렇게 계속 교부했죠. 그 어음숲에서는 이건 뭐라 그래요? 양도했다 이 말이죠. 양도했다. 배서했다. 근데 애들은 이렇게 교부했어요. 교부해졌을 때 이 교부는 마치 물건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물상환증의 효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이고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뭐 한다? 물건을 어떻게 해요?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효력이 된다. 구체적인 효력은 뭐가 있다? 물권적 효력이 있고 채권적 효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총론에서 배운다. 자, 이것들을 이 우리 선화증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송법에서도 기초가 되는 상법 총론의 운송업에 대해서 여러분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을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보았고요. 자, 이제는 이제 해상법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법은 그리고 그 3페이지 3페이지 제가 이 개간표를 올려드렸는데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거기 오타가 뭐가 있냐면 2번 해상기업의 조직에 물적 조직과 인적 조직이 있죠. 거기에 가나 다라가 있죠. 선박 소유자, 선박 공유자, 선박 용선자, 전기 용선자 있죠. 이게 다번에 선박이 아니라 선체 용선자입니다. 그거 좀 오타 났습니다. 선체 용선자. 선체 용선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체 용선.
그래서 저게 그 박스에 보면 뭐 성체용선, 전기용선, 항용선 이것들은 제가 그림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료는 다 됐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PDF로 이제 양쪽 모아치기로 해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브레이크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